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현대경제학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이 신종 학문은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펴낸 국부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1776년이니까 아직 2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사회 전체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로 유명한 시장 기능이죠. 그 밖에도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독립적 개인, 분업과 경쟁의 원리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제 원리 대부분을 고안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대 경제학의 근본 전제인 경제적 인간과 경제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게 놓치고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한 지적도 경제학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 전제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점은 진작부터 학계 내부에서 있었고, 경제 원리가 유일신이 된 결과가 초래한 일들, 양극화와 불평등, 주기적인 경제 위기,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어떨까요? 애덤 스미스가 그런 역작을 쓰기까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뒷받침해 준 건 누구였을까요?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았는데요. 아들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남편과 사별한 마가릿 더글러스는 아들이 국부론을 내던 82살에도 여전히 자식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현대 경제학에는 그녀, 즉 여성의 존재,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 감정, 집단과 관계 등이 모두 배제된 것이라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 제목도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입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성공예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듯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주변을 찬찬히 보듬어 안는 하루가 되세요. 멋진 말이군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네. 봐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지난주 댓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리 하틀리 카터가 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장현주님께서 10년 전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체육관을 차렸는데 그때 잘 될 모든 조건을 찾아서 개업했지만 결국 4년 만에 탈탈 털고 나왔어요. 이 책을 그때 만났어야 했네요. 해주셨고, 박윤선님, 주식에서도 확증 편향이 심해서 어설프게 공부하고 남의 말 듣고 확신을 갖고 투자했다 곤란해지는 경우 많죠. 라고 해주셨네요. 사업과 투자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창업에 유리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네. 불리한 점들도 틀림없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주식도 내가 산 종목은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확증 편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우리 가족 모임 했을 때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할 때 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논쟁을 결국 감정적인 싸움으로 끝이 나고 말이죠. 네. 좀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여당이 부동산 투기 의심 대상 국회의원들을 탈당 조치시키는 걸 보면서 부동산 투기 사례들을 막 비난하고, 또 어떤 분은 여당이 참 잘했다. 그런 부분을 강조. 네.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결코 논리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저 밥 먹고 헤어지라. 역시 가족끼리는 정치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설득의 스킬에 대해서도 공부한 시간이었거든요. 네. 김영래님,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 명대사가 기억나네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가슴과 배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겸손해져야겠네요. 김상규님, 뇌는 선택이고 가슴은 공감을 책임지고 행동으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뇌, 가슴, 배 비유가 있었죠. 네. 이 책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의 뇌를 그것도 고치겠다고 노력하는데 뇌로 받아들이는 건 5%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에 관심이 없으니까. 공감하는 건 가슴이나 혹은 행동하는 건 배인데 이거는 뇌와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혹은 더 설득하기 쉬우니까 자꾸 상대의 뇌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분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네.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건 상당히 그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네,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죠.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요즘엔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 시대인데요. 예. 소장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엄혜령님, 소통과 공감에 있어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스토리텔링일 것입니다. 멋진 스토리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공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SNS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입소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중요하죠. 저 가게는 뭐 이러저러한 가게야. 그래서 유명해. 이거 하나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자영업자가 한 분 계신데 치킨집 사장님이세요. 젊은 남자분인데 아주 솔직하고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아내분이 그 친정집에 가면 네. 남자들은 쾌재를 부르거든요. 떠나자마자. 물론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인스타 영상으로 공유하고 그 아이들하고 노는 아내한테 보여줄 사진과 또 자기의 본 모습을 따로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많은 네. 그 유부남들의 공감을 얻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게도 가게지만 그 가게에 얽힌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심지어는 그분이 가진 유행어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직영점을 5개나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쇼핑몰 같은 데 많이 입점할 정도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데 결국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와 창업주에 대한 얘기가 퍼지면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거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은요, 카트린의 마르살이 쓴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 함께 다뤄볼 텐데, 예. 이 책 소개 글들을 보면요, 페미니스트의 경제학 뒤집어 보기라든지, 이 페미니즘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도전 같은 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경제학의 문제점을 좀 파헤쳤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포장뿐만 아니라 이 책 서평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제학과 가부장제의 관련성을 파헤쳤다는 점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현대 경제학이라는 게 여성의 가사노동,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뭘 하는 게 의미 있는 경제 활동으로 포함시키질 않아요.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으로 치질 않으니까 GDP,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질 않죠.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잠깐 등장하는 비유긴 한데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는 비유가 어떤 헌신적인 여성이 있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육아도 열심히 하고 그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GDP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여성이 자기가 모시고 사는 시부모 혹은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버거워서 요양원에 보내요. 그럼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GDP에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요양원, 요양 서비스라는 게 경제 활동으로 포함이 되니까 뭐 이런 점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는 돌봄이나 육아 서비스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경제 활동 수치로 만드는데 상당한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꼭 그 페미니즘 관점뿐만 아니라 현대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자가 누군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카트린의 마르살, 어떤 사람인가요? 스웨덴 언론인으로 영국 런던에 나와서 취재를 하던 여기자고요. 주로 이제 경제 분야 취재를 했고 이 책이 나온 시점도 중요한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생겼고 2012년에 스웨덴어로 우선 책을 썼어요. 그 원제가 보니까 Der enda Skönhet이라고 The Only Sex, 유일한 성. 여기서 이 섹스는 그 성이 아니고 네, 남녀. 남녀 할 네. 때 성별.
그러니까 유일한 성이 남성이다. 현대경제학에는 남성밖에 없다. 네. 이런 지적을 한 거였는데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아까 우리가 소개한 우리말 제목 그대로 Who cooked Adam Smith's dinner 그래가지고 아담 스미스 저녁은 누가 차려주셨어요. 요건데 요게 이제 아주 히트를 쳤어요. 네. 제목 자체가 이게 더 귀에 들어오잖아요. 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20여 개국에 번역이 됐고요. 페미니즘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인증샷 같은 것도 인스타에 뭐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올렸는데 네. 제가 보기엔 현대 경제학에 대한 반성과 회고의 성격이 더 강해서 너무 이 젠더 갈등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특이한 건 최근에 이분이 결혼을 안 할 것 같았는데 페미니스트로서 결혼했어요. 네네네. 영국의 정원 설계자하고 결혼해서 미디어에도 종종 얼굴 비치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 저자가 여성일지 남성일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의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의 돌봄을 받았다. 결혼을 안 하고 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정작 그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좀 뒷전이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책의 문제의식 제목은 특히 그런 건데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누구의 아버지였던 적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죠.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참 죽을 때까지 돌본다고 해야 되겠죠. 그랬었는데 그 어머니입니다. 우선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병으로 잃고 6개월 만에 이 애덤 스미스를 낳아요. 그러니까 평생 뒷바라지한 네. 거죠. 그리고 사촌이 있는데 제니 더글러스라고 이 사람도 계속 옆에서 돌봐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아버지가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거죠. 네. 그 큰 어려움 없이 책 혹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중에 물론 이제 가정교사 같은 돈벌이를 하긴 합니다만은 강의도 하고 이 책을 국부론을 쓴 게 어머니는 82살이었고 이 사적인 편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특히 사촌이 없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지. 그러니까 생활에는 그 문외한이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책만 맞아요. 쓰고 그런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느낌이 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국부 어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펼치면서 이런 돌봄, 어머니라는 관계, 집단, 가족이라는 집단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남성 중심의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상정한 게 왜 그랬을까? 정말 어머니와 사촌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애덤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이건 워낙 많이 거론을 해서 네. 꼭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대개 다 알거나 들어본 저도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1776년에 펴낼 때 이제 이 책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데 뭐냐면 각자가 개인의 이익, 사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라. 그러면 그게 사회 전체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네. 공익을 달성한 상태가 될 거다. 그게 왜 가능하냐?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게 있어서 시장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애덤 스미스가 직접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녁 이 만찬, 이 음식들이 정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만 만들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고기를 기르는 사람, 또 야채를 길러서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한 결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내 앞에 대령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이었고 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조금 이해를 해야 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세계를 아우르는 대원칙, 경제 원리라고 하는 걸 밝히고자 했나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써서 물리학을 가지고 전 우주의 움직임의 원리를 설명해내거든요.
뭐 잘 들어보신 물리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나 사회라는 것도 그런 어떤 완벽한 아름다운 기계처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차에 애덤 스미스가 그런 논리를 펴낸 거거든요.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를 쫓는 사람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쫓을 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파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전제인 경제적인 인간, 사람들은 말이야 하여튼 경제적인 동물이야. 호모 에코노미쿠스야 하는 이 전제가 상당히 많은 걸 생략한 것이다. 혹은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또 책에서 소설 제목이자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와 현대 경제학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등장을 하는 이야기일까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제경영학과를 나온 분들은 대학 시절에 시험 볼 때 문제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문제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뭐 무인도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려다 보니 물리학과 같은 접근법을 취했어요. 뭐냐면은 물리학은 전 우주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 혹은 그 이후의 단계까지로 작게 쪼개보는 겁니다. 쪼개서 그거의 운행 원리를 파악하고 나면 확대해서 우주의 운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 거였거든요. 네. 경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개인 한 사람이 있는 상황, 무인도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이론들이 많은 거죠. 네.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세트리스 파리부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인데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이 사람이 경제적 이해만 따진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그런 게 많이 네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교수님들한테 왜 이렇게 그 무인도에서 빨가먹고 지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게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일종의 조건 때문에 경제학의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예. 소설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도 배를 이제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애초에 이제 배를 탄 이유가 노예를 구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26년간 섬 생활을 하다가 현대사회로 복귀한다 이런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요지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우리도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인간이 그만큼 생존력이 강하다라든가 되게 독창적이다. 재밌게 읽었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만 봤는데 이 책이 경제학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건 이런 거죠. 그 나중에 프라이데이라는 식인종한테 잡아먹힐 뻔한 흑인을 구하는 데서 이제 관계라는 게 등장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책의 3분의 2는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배제한다면 경제학의 모든 조건들을 다 배제하면 그런 존재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사람이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어.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지만 두 개째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관계나 집단이 등장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내가 배고프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열매를 먼저 줘야 되겠어. 이러면 이론이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빈슨 크루소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많이 하고 경제학계에서는 이걸 인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또 커피 같은 경우는 아동들의 노동 착취 구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예. 저를 비롯해서 여성분들이 샐러드에 굉장히 곁들여 먹는 아보카도 있잖아요. 이게 또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보카도를 심으려고 기존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아보카도를 심거든요. 근데 이 한 알이 연근인데 3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성인 많이 잡아먹죠. 네, 160명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들은 인간들이 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 의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경제적인 이해, 내 아주 그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네.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 때는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현대 주류 경제학이 이것 때문에 비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인간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양극화나 불평등, 그 아이들까지 노동에 동원해가지고 네. 제품을 만들어내야 싼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 수 있으니까. 또 아보카도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다 심어야 되는, 돈 벌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경제 원리에 맞는데 그건 환경 오염이라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현대 주류 경제학이 놓치는 그 부분 혹은 그게 야기한 일들,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양극화, 불평등, 그다음에 여기 특히 제2의 성, 또 다른 세계, 즉 무료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갖고 특히 여성들이 해주는 돌봄 서비스 같은 걸 배제한 것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시카고 학파와 차별. 시카고 학파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양대 주류 경제학의 한 파벌이 되는 통화론자들의 본산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은 동부대학교하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 상당히 그 중요한 두 줄기거든요. 네. 여기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많이 배출하는데, 시카고 보이즈라는 사람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시장,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그 고전적인 경제학의 가정 중에 하나는 여성을 아예 그냥 외면했어요. 네. 여성의 노동도 GDP라든가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지만 출산과 생리라는 신체적 제약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합리적 존재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카고 학파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더 나아가서 시장은 좋은 것이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종의 그 신이 됐다 그럴까요? 시장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유일 신의 경지에 이르게 만든 네네. 학파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시카고 학파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과 그 밖의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공론화했다고 저자는 이제 비판하는 거죠. 시장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합리적이고 시장도 이상적이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일들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이 왜 보수가 낮느냐? 여성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보수가 낮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시카고 학파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사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졸린 아이 재우다 출근하면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일조차 합리적이다라는 합리화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육아를 밤에 깨는 아이를 일어나서 달래는 건 왜 여성의 몫이어야 되느냐? 여성이 그걸 선택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지적인 거죠. 참 복잡한 문제이고 예. 그러나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여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용 축소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뭐 승진이나 핵심 부서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제도인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남성의 지위를 오히려 더 강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성 쪽에서는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역차별 논란 그렇죠. 끝에 이제 젠더, 성 갈등이 더 심화되기도 하죠. 이 우리나라에서의 성 갈등 같은 경우 특히 군 가산점 여기서 이제 네. 문제가 시작된 거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이 저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제공하는 많은 돌봄 서비스라는 게 뭐 가족이든 아니면 이걸 여성들한테 사회가 관행이나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성한테 보수를 덜 주는 게 합리화될 수 있다고? 이건 웃기는 얘기다 라는 지적인 거죠. 특히 시카고 학파가 그런 여성에 대한 차별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네. 그리고 또 책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가 흑백 차별을 정당화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 경제학계에서 저자의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는지. 시카고 궁금합니다. 학파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원리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거든요. 특히 게리 베커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위크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는데 이분은 모든 경제 원리가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고 봐요. 가정,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문제도 네네네. 범죄, 마약 뭐 이런 문제를 늘 이 틀로 설명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분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 글이 좀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 흑백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까지 가요. 무슨 얘기냐면 왜 같은 레스토랑 종업원을 해도 흑인이 20-30% 덜 받는가에 대해서 백인들이 흑인들만 있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현실이니까. 근데 이분이 가진 차별 정당화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백인들이 없다시피 한 흑인 커뮤니티는 우범지대다. 그럼 우범지대가 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흑인들만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역사적 배경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일종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버려서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벌어진 것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조건 옳다 하는 생각에서 전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흑인만 쓰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거긴 이제 백인들이 많이 안 갈 거다. 그런데도 그런 식당에 흑인들만 고용하는 식당주 입장에선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인건비 절약분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적게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역사와 관행, 잘못된 관행들은 배제된 설명일 뿐이다. 합리화일 뿐이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죠. 이 책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케인즈와 백합. 케인즈는 위대한 경제학자죠. 1930년대 자본주의를 구한 경제학자로도 유명하고 저 자신도 가장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 경제적 인간과 경제 원리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좀 나이브하다, 소박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부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심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집단이나 나라 전체로 보면 성장하고 나서 부자 되면 이제 여유 있게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판에 핀 백합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 부를 일구고 나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적 인간이 되는데 주력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또 그런 분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예술을 하는 분들하고 블룸스베리 그룹이라는 걸 이끌면서 버지니아 울프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적 일종의 허영을 즐긴 분들인데 이미 백합을 즐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경제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체의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라. 자본주의가 이 정도 발전했으면 다 들판에 핀 백합을 즐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류의 3분의 1은 그야말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절대 빈곤 인구의 70%는 여성이고 네.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여성이 훨씬 더 고통받으니까요. 거꾸로 예술이 경제 영역의 침범을 받고 있다. 오늘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떤 면이 아름답다. 내 심미 안에 어떤 충격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얼마짜리야. 그러니까요. 예술이 완전히 경제화된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기본 전제를 이분은 몰랐다.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아주 흥미로운 숫자 하나가 있어서 저는 머릿속에 외워두기로 결정했는데 연간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세계 경제 전체 평균으로 성장하면 65억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1200만 원씩 더 버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인류의 3분의 1이 절대 빈곤에 시달려서 아사를 걱정해야 되느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통계대로라면. 인구 절반이 하루 2,500원 이하로 생존하거든요. 세계 빈곤층의 또 70%가 여성이고 이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네. 케인즈의 예측대로 부자가 돼서 누구나 다 백합을 감상하는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다. 네. 저자의 주장이죠. 네. 좀 빈곤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의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죠. 최근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65세부터 70세 이하 젊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사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경제 자립도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빈곤이 점차 해소가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자식을 일종의 보험이나 투자로 받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나가면 나중에 자기를 공양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목숨 걸고 시켰던 네. 거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유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자식들은 돈을 벌어요. 중산층의 거뜬히 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진입하고 나서 그런데 자식 교육에다 자신의 또 노후까지 걱정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시진 못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요. 네. 그러니까 폐지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는 성장하는데 그 각 가정이라는 경제 주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완전히 그 연쇄 고리가 끊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노년층 빈곤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의 뒷바라지를 바라는 과거를 아예 잊고 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네. 사회적으로 더 고민해야 되고 일자리라는 게 따라잡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분들의 사회적 기본적 복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사회가 고민해야지 과거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자식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도 잘 모시지 않는 판인데 네. 중산층 경우는 자신 미래 앞가림도 힘드니까요. 아무래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도 나중에 노인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에 가끔씩 우리 소장님께서 인용하시는 경제학자가 레리 세머스라는 메리 사람인데 서머스. 예. 이 책에서는 좀 비판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비판적인 면이 네. 좀 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은 저도 이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도 소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91년에 세계은행 메모 사건이라는 유명한 경제학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미국의 3대 젊은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리 서머스였고 나중에 그 클린턴 행정부 재무부 장관 역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버드대 총장을 지내는데요. 이 당시는 세계은행 소속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는데 메모를 약간 진반농반의 메모를 던지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쯤에서 환경에 해로운 산업을 저개발국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메모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선진국이 쓰레기라든가 방사성 폐기물 이런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나라에서도 막 고민하고 하던 시점인데 그걸 아프리카 같은데 넘겨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정말 큰일 날 소리 큰일 아닌가요? 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경제학적으로는 완벽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거든요. 독일의 쓰레기를 케냐에 수출한다고 하면 거기 일자리가 형성되고 또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돈도 제공해야 네. 되니까 돈벌이가 되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두 거래 상대국이 윈윈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좋으면 그만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잖아요.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네, 일이잖아요. 참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 경제학의 주류가 이걸 너무 이 경제 원리라는 걸 일관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에서 아주 그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많다는 거고 그건 석학의 반열에 올라설 당시 레리 서머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죠. 물론 나중에 본인이 해명을 해요. 네네.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직원이 그렇게 장난기 어리게 이제 쓴 거다. 건데,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폰 노이먼과 게임. 이 저자의 책을 읽다 보면 기존의 경제학 주요 흐름들을 배치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네. 아까 케인즈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 현대 주류 경제학이 우리 일상을 파괴한 예로 모든 걸 숫자화하고 일종의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게 등장하는 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 마치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도 막 주식 투자처럼 내가 지금 잘하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비유를 하죠. 일종의 게임처럼 모든 걸 숫자화하고 이 폰 노이먼이라는 사람이 게임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독일계입니다. 그 미국으로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요. 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달 착륙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나사의 그 초기 설립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통해서 달까지 가는 데 주요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핵폭탄 투하 지점을 자신이 창시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어느 도시로 할 것인가, 히로시마를 포함해서 두 곳의 투하 지점을 결정하는 데도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발상은 그런 거예요. 모든 건 게임이고 게임 상황에 따라서 수학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손해를 보면 광명수 씨가 이득을 보는 경우 이런 그 이득과 손해가 똑같은 경우는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제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이런 다른 경우라면 어떤 균형이 나오고 하는 다양한 게임 환경에 따른 정답, 솔루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경제에 과연 그런 게 있느냐는 네. 건데요. 특히 이 게임 이론이 기반이 돼서 균형을 찾자, 수학적인 답을 찾자는 경제 수학자들이 노력이 극에 달해서 나중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증시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정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시차도 없이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면 누가 누구를 앞서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보다 빠른 정보를 들어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해보면 그냥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나온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막 고생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현실은 저자가 지적한 그리고 이미 저자가 아니어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그런 효율적 시장 가설 같은 게 현실에서 나타나느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충격받았을 때 1,400까지 3월 달에 폭락했다가 지금 3,2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거야말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떨어질 땐 너무 떨어졌던 거고 올라갈 땐 또 너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이 금융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이런 비유도 들었어요. 수학적 성직자복을 입었다. 월가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퀀트라 그래서 수학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경제 활동이나 경제 행위가 전부 수학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 흐름이 돼버린 거죠. 수학이란 성직자복을 입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이 옳은데. 사실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수학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서 답이 나오니까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가 그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의 뇌 속에는 또 소우주가 있어서 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경제학계가 그래서 많이 조금씩 이런 수학적으로 균형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전과 달리 거의 뭐 신봉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나 경제학이 어떤 시점이 되면 사람의 몸을 떠나서 생각이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게 가졌던 거에 대한 한정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증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지폐라는 걸 생각해 보죠.
혹은 채권 같은 증권 같은 거 뭔지 아시겠어요? 우선 지폐만 생각하면 가치가 있나요? 지폐. 그거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신뢰를 그쵸.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일 뿐이죠. 종이일 뿐인데 이건 10,000원이라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 종이가 뭐 신뢰를 누군가 부여했다는데 무슨 신뢰를 어떻게 부여했다는 건지도 모르는 것도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지만 얼마의 가치를 가진 거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 재밌는 예가 그 파우스트 얘기도 나와요. 여기 그 악마죠. 메피스토 펠레스가 황제를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황제가 재정난에 시달려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 각하, 당신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땅 속에는 아직 캐지 않은 금이 많습니다. 그 미래에 캘 수도 있는 그 금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시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 다 해결되고 돈이 막 몰려들어서 이 사람은 행복해졌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누구도 캘 수 없다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게 밝혀지면 이건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었죠. 자본주의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지폐나 증권 같은 것들이 그 현실과 다른 세계로 이미 가버린 거죠. 데이빗 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전위적 가수 얘기도 나와요. 이 사람은 매달 저작권 수입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걸로 만족 못할 만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 들어올 저작권 수입료, 미래에도 계속 들어올 테니까 곡을 한 200곡 이상 히트곡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데이빗 보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이 이런 흐름으로 들어올 테니까 내가 그거 살래 하고 많이 샀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건 어느 날 예상과 달리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음원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CD에서. 맞아요. 음원으로 가니까 젊은 분들이 중심이 되면서 시장이 데이빗 보이라는 노땅 노래를 안 듣는 거예요. 슬퍼요.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은 그야말로 폭망한 거죠. 네. 이런 예도 나오고, 그러니까 1971년 금과 달러와의 연계가 완전히 끊긴 다음에는 그야말로 종이 조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에 의존해서 경제가 굴러가게 됐는데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 금융위기 같은 게 벌어진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도 이 장기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매달 그거에 대해서 빚을 갚는 걸 미리 땡겨서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이 들어올 거라는 전제하에 각국에 판 건데 각국 뚜껑을 금융위기. 열어보니 돈 못 갚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난 거예요. 서프라임 네. 모기지라는 게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종이 조각이 휴지가 되면서 전 세계에 그 불이 번진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행동경제학과 현실적 인간.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저희 별책 프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책도 꽤 읽었죠. 네. 이거는 기존 경제학의 가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는 저자와 맥을 같이 해요. 저자도 경제적 인간만 상정한 게 틀렸다는 걸 지적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실험을 해보니까 5살 이하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 경제적 이해만 추구해요. 내가 빵을 한 개 더 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5살이 넘어가니까 유치원 선생님 눈치도 보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생각하고 그렇죠. 뭐 다양한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경제학의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여러모로 드러나거든요. 네. 특히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행동 경제학이 밝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책에서 재미있게 묘사된 지금 세계적으로 성과급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도 있는데 돈을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적 인간에 따라 무조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주면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위스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우리 도시에 지금 폐기물 처리장 세울 데가 없습니다. 다 반대해서. 주민 여러분 투표를 실시할 텐데 여기다 설치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거의 50% 가까이가 공익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좀 불편하고 땅값 떨어지겠지만 세우십시다. 네.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돈을 왕창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나를 돈 보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야?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원리라는 것이 인간, 특히 개인의 행동을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걸 행동경제학자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내요. 네. 이 사람들의 무기는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이라 그래서 자기 공명장치를 통해서 뇌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기쁜지 즐거운지 이런 것.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도 이제 아직도 단순하게 보는 게 훨씬 더 명쾌하니까, 수학의 정답처럼. 2004년에 저도 읽었고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괴짜 경제학이라는 Freaky Economics라는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거는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도 왜 그 가격에 그 모양의 커피 컵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경제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네. 쓰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행동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이 가진 그런 아주 맹목적인 경제적 인간에 대한 신화를 깨트린 것까지는 좋은데,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전제를 개인으로만 본 거, 아담 스미스 개인으로만 본 거는 잘못됐다. 아담 스미스 주변에 관계나 집단, 가정이 있었는데 이게 배제된 건 똑같다. 행동경제학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자마자 저도 그 당시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엘리자베트 여왕이 경제학자한테 도대체 왜 일이 벌어졌냐, 왜 예측 못했냐 하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경제학을 몰랐기 때문에 한 질문이었지만 명쾌하고도 보통 사람들의 심중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잖아요. 왜 이런 난리 굿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로 유명한 시카고 학파의 로버트 루카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답을 하고 싶어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글을 써요. 여왕한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논리라는 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경제학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기에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네요. 논리는 논리를 낳는 거고,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니까, 현실을 조금 더 낮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현대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사실 경제학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고 숫자, 뭐 시장 이런 것들을 떠올렸는데, 이제 또 이 책을 통해서 경제학이라는 것도 역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더 저 같은 사람들도 벌써 숫자나 시장을 떠올리는데 어떻게 좀 사람들이 생각을 전환하면 좋을까요? 물리 현상과 달리 대상이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쉽게 그렇게 규정 못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현상, 그게 경제인데 이건 더 어려워요. 혼자도 어려운데 한 사람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데 오히려 학자나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처럼 사람 혹은 사람 간의 현상을 돌리려 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인적 자원. 1980년대 대서양 양안에서 이쪽에선 레이건, 저쪽에선 대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자유주의 열풍을 일으키는데, 흔히 이제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저도 그렇게 쓰는데,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비판적인 입장에서 많이 쓰는 거고, 경제의 원리로 치자면 자유방임적 시장경, 시장에 다 맡겨두면 훨씬 더 나아진다. 근데 저자는 이걸 또 구분했어요. 이건 저자의 시각이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시장 만능주의는 과거에 있었던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보다도 더 나아갔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방임과는 좀 다르다. 과거의 고전적 자유방임은 나라가 손대지 마라. 나라는 야경국가라 그래서 도둑놈들 잡고 나라 지키는 일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 하도록 하라는 거였는데,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무슨 일에? 시장을 돕는 일에. 시장이 주가 되고 거기에 보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하고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민영화해라.
정부가 하는 많은 공공 서비스도 민영화해서 경쟁을 촉발하면 훨씬 더 나아진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신자유주의 실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많이 공유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 대서양 양안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한 20년간 미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불평등이 벌어졌다. 슈퍼 리치도 등장했지만 중산층은 소득이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 밑은 훨씬 더 어려워진,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이 미국의 부를 전부 다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그야말로 사람들 뇌리 속에 경제 원리, 경제적 인간이 최우선이라는 착각을 심어준 결정적 계기였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human resource,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을 광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원. 예전 같았으면 쓸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었는데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도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고 써서 이게 사람들 뇌리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자기 개발해서 내 몸값을 높여야 되겠어. 이게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서 가격 높여야 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소개하면서 이 신자유의 등장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하는, 네. 인간도 광물이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계기였다고 저자는 혹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페미니즘, 즉 여성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 뒤집어보기다라고 했던 설명들이 많거든요. 동의를 하시나요? 예, 페미니즘의 관점이 분명히 등장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 주류 경제학이 인간사를 다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또 최근에 실제로 GDP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행복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자든가 이런 보완적인 움직임이 경제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비합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합리적인 해법을 추구하고자 했던 주류 경제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쇠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가 만들어낸 헛소리에 고통받는다. 저는 이 말에 진짜 혼자 책을 읽으면서 박장대소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들, 빨갱이 혹은 이념적, 종교적 헛소리들 뭐 이런 것들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 책도 주류 경제학이라는 게 헛소리로 전락해버린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격의 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저 페미니즘 혹은 젠더 갈등 의식하지 마시고 대학 경제학 교재가 놓친 부분을 좀 알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모든 예술가도 처음에는 아마추어였습니다. 우리가 걸작이라고 불리는 완성작도 무수히 많은 고뇌와 질문이 담겨져 있는데요.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의적 사고와 작품을 통해 통찰을 깨우쳐보는 시간, 정인호 경영평론가의 아티스트 인사이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독서하시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